안녕하세요. 미술과 표현 네 번째 시간 주제 표현의 다양한 탐색을 설명할 조이쌤이에요. 오늘의 학습 목표는 인물, 정물, 풍경, 추상의 다양한 표현과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인물화일까요? 정물화일까요? 인물을 이루고 있는 대상들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봄에 피는 꽃으로 표현한 인물 초상입니다. 작품의 주제와 정물 대상들은 어떤 관계가 있었을까요? 아르침볼도는 사계절을 표현하는 초상 연작을 여러 점 만들었습니다. 합스부르크의 황제들이 선호한 이 궁전화가는 하루 종일 왕이나 황제 또는 그의 측근들을 그리는 일이 주 업무였다고 합니다. 봄에 표현된 이 온갖 식물들은 모두 봄에 피고 자라나는 거예요. 황제를 이렇게 자유밀로 표현한 것은 황제의 통치로 인해서 세상의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만물이 풍요로워진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황제를 예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왕이 예뻐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여름에는 여름 과일과 야채들로만 초상화를 구성하였어요. 목 부분에는 화가의 이름도 적어 놓았습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답게 무르익은 포도송이와 포도잎으로 왕관을 씌우고 잘 익은 호박을 모자처럼 씌워놨어요. 겨울은 노인을 표현했어요. 아르침볼도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유년, 청년, 장년, 노년의 변화를 그림으로써 사계를 통해서 인생의 네 단계를 표현하였습니다. 정말 아름답고도 묘한 철학이 담겨있는 이 작품, 선생님도 너무너무 사랑하는 작품이에요. 채용신의 황현 초상을 보도록 할게요. 이 초상화는 황현이 자결한 다음 해인 1911년 5월에 그린 것으로 그전 1909년에 천연당에서 사진관에서 찍었던 사진을 보고서 그림을 그린 것인데요. 진짜 실제 인물이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매우 뛰어난 사실적 묘사를 보여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자, 클레의 세네지오라는 작품인데요. 기하학적 형태로 인물을 아주 단순화하여 표현한 작품입니다. 외민준의 파란 하늘과 흰 구름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 속에서 속옷만 입고 앙상한 골격과 붉은 살갗을 애써 감추는 모습이 현대인의 공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국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작가의 풍자와 탄핵, 집단화에 대한 거부의 몸짓을 웃음의 역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황권의 선생님이란 작품인데요. 작품 속 선생님이 교과서를 든 채 칠판에 윤동주의 서시를 설명하고 있어요. 국어 선생님겠네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자, 이 작품은 주변 인물들을 길게 늘려서 납작하게 눌린 조각으로 표현했습니다. 시각적 환영에 의한 낯설음과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로댕의 칼레 시민입니다. 14세기 백년 전쟁 때 잉글랜드 군대에 포위당한 프랑스의 칼레시를 위해서 6명의 시민 대표가 목숨을 바쳤다는 일화를 소재로 기념상을 만든 것입니다. 우스타슈드 생피에르를 비롯한 용감한 시민 6명이 목에 밧줄을 걸고 죽음을 각오한 채 에드워드 왕에게 협상을 제의하여 결국 협상에 성공하고 칼레 시민을 구하였습니다. 높은 신분사회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전형적인 예를 작품으로 표현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와 고뇌에 찬 인물들의 생생한 표현, 그리고 영이 그림자까지 아름답게 조각으로 표현했다 해서 인상주의 조각으로 평가받는 로댕의 작품이었습니다. 풍속화 일상 엿보기입니다. 이 작품은 조프르와 교실 공부하는 아이들이라는 작품인데요. 1889년
프랑스의 한 교실 풍경을 그린 작품입니다. 그림에는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 친구와 수다 떠는 아이, 연필로 장난하는 아이, 이마를 짚고 골똘히 무언가 생각하는 아이 등 아주 재미있고 천진난만한 순수한 아이들의 모습에서 당시 교실의 활발한 분위기를 엿볼 수 있습니다. 김득신의 야묘도추입니다. 들고양이가 병아리를 훔치다라는 뜻으로 나무에 꽃망울이 움트는 화창한 봄날 도둑고양이가 병아리를 채어 달아나자 놀란 어미닭이 새끼를 되찾으려고 필사적으로 뒤쫓고 마루에 있던 주인 부부가 하던 일을 팽개치고 한꺼번에 달려들어 병아리를 구하려는 모습이에요. 일순간에 벌어진 한때의 소동을 아주 재미있고 정확하게 포착하여 그려낸 풍속화의 수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혜연의 가족사진은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이국적인 표정과 복잡한 질감으로 표현했습니다. 요철지에 그림을 그려서 마띠에르가 보입니다. 이 마띠에르는 질감이라는 뜻이죠. 네, 이런 표정과 세세하게 보면 재미있는 소소한 소재들이 아주 즐거움과 재미를 더하여 줍니다. 르누아르의 뱃놀이에서의 점심입니다. 2009년 5월에 서울에서 전시되었던 르누아르는 한국인이 사랑하는 작가 중의 하나입니다. 센느강 사토섬에서 레스토랑 푸르네즈 선에서 느긋한 점심을 즐기는 사람들을 표현했는데요. 이 사람들은 모두 다 르누아르의 친구들이라고 해요. 르누아르가 자주 찾은 식당에 주인 아들도 그려져 있고요. 인상주의 화가이자 르누아르의 친구인 까이보트, 그리고 훗날 르누아르의 아내가 된 알린느까지 그림에 담겨 있습니다. 네덜란드 작가 브리겔의 농부의 결혼식입니다. 시골 축제의 정겨운 풍경을 다룬 이 그림은요, 16세기 네덜란드 농가의 결혼 풍경을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왼쪽에 포도주를 따르는 사람과 악사가 보이고요. 다소곳하게 앉아있는 신부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밥을 먹고도 아직 배가 고팠는지 손가락을 빠는 아이의 모습도 보이네요. 많은 사람들이 북적대는 잔치나 음식은 수프와 빵, 술에 불과하여 농촌의 소박한 일상생활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그림입니다. 풍경화 속에 숨겨져 있는 서양의 원근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왼쪽에 피사로의 몽마르트 대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소실점, 즉 장소가 없어지는 소실점이 한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점 투시라고 합니다. 다음 카유보트, 아까 르누아르의 친구라고 그림에 담겨져 있는 작가 있었죠? 그 카유보트가 그린 파리의 거리, 비오는 날입니다. 이 그림에서는 소실점이 하나, 둘, 그래서 2점 투시라고 합니다. 서양의 원근법인 선원근법과 색채 원근법을 배웠다면 이번엔 동양의 원근법을 배워봅시다. 동양의 원근법은 고원법, 평원법, 심원법에 삼원법이 있어요. 곽희가 만든 삼원법은 이렇습니다. 고원법은 바라보는 관람자의 시선이 밑에서 위를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래에서 위를 바라봤다. 높을 고자를 써서 고원법입니다. 평원법은 시선이 가운데 있어요. 자, 관람자의 시선이 가운데 있다면 가운데에서 평평하게 바라보는 걸 평원법이라고 해요. 심원법은 깊을 심자 써서 높은 데에서 관람자가 높은 산꼭대기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시점으로 만들어서 부관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고원법, 평원법, 심원법으로 만들어진 게 바로 삼원법입니다. 자, 높은 산세를 위로 올려다보는 고원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번관의 계산 행여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는 정선의 금강전도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심원법으로 표현했습니다. 금강산의 12,000봉을 하나의 파노라마로 원형 구도로 그림을 그려서 실제 경치를 그렸다 해서 진경산수화, 실경산수화로 불리우는 정선의 금강전도입니다. 과거의 풍경화는 물감으로 그렸다면 현대의 풍경화는 이렇게 청바지로 표현합니다. 최소영의 부산 영도다리 작품은 청바지 조각을 꿰어 만든 도시의 풍경입니다. 보기만 해도 굉장히 신선하고 재미있지요. 권인경 작가는 한지와 고서를 꼴라주하여 재미있는 상상도시를 표현했어요. 방금 배운 삼원법 중에서 지금 이 작품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심원법, 즉 부관법을 이용해서 풍경화의 구도를 만들었고, 고서를 이용해서 한지나 고서를 이렇게 다닥다닥 붙여서 꼴라주 기법으로 사용했어요. 여기에서 꼴라주라는 것은 영어의 컬리지, 즉 여러 가지 단과 대학들이 모여서 국문과, 영문과, 일문과, 동문과 이렇게 다양한 과가 모여서 하나의 컬리지가 만들어지죠. 이 꼴라주는 프랑스 말로 모으다, 조합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건 미술의 기법 중에 다양한 재료들을 조합해서 표현하는 것을 꼴라주라고 합니다. 풍경화의 구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평선 구도는 가로로 긴 선이 있지요. 바로 이 가로의 선이 눈높이와 일치를 합니다. 대각선 구도는 X자 구도라고도 하는데요. 바로 요 만나는 점이 바로 눈높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만나는 점이 소실점이 되겠고요. 바로 눈높이가 소실점과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눈이 바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죠. 감상자의 눈은 바로 소실점과 일치합니다. 다음 수직 수평 구도가 있어요. 수직선과 수평선이 함께 공존하는 구도죠. 그 다음 호선 구도, 바닷가 해안선 구도라고 합니다. 정광호의 정물 7150을 보시면 구리선이나 동선 같은 실처럼 가는 철사를 잘라서 조각조각 용접하여 만든 정물 조각입니다. 조각이라고 하면 좀 물리적인 무게감을 느끼게 하는데요. 이 정광호의 정물 조각은 가벼운 조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전영근의 정물 1은 잡다한 사물들을 칸칸이 겹겹이 쌓아서 만들어졌는데요. 소실점이 여러 개예요. 눈높이가 여러 개예요. 그래서 다시점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하고 재미있는 정물 조각입니다. 이 작품은 안성하의 무제라는 작품입니다. 투명하고 매끄러운 유리잔에 아주 달콤한 사탕이 담겨있는 정물을 표현했습니다. 프랑스 작가 세잔의 바구니가 있는 정물입니다. 자, 각기 풍경화나 정물화를 그리다 보면 시선이 중요합니다. 그리는 작가의 눈높이가 어디에 있느냐가 바로 시선이 되는데요. 여러 가지 정물들의 각기 다른 방향에서 관찰하여 그린 세잔의 작품은 눈높이가 아주 다양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기,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기, 또 정면으로 보기, 그리고 시선 자체가 서로 어긋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시점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바로 시점이 여러 가지가 있다 해서 다시점이라고 합니다. 서양에 정물화가 있다면 대한민국에는 기명절지도가 있습니다. 재기나 식기, 꽃가지 등 여러 가지 움직이지 않는 기물을 그린 그림을 기명절지화라고 합니다. 장승업의 기명절지도는 굉장히 다양하고 재미있는 소재로 그림을 그렸어요. 정물의 배치에 따라서 느낌이 굉장히 다릅니다. 비슷한 간격으로 나열된 배치는 굉장히 산만하고 공간감을 느낄 수 없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한 곳으로 모아주면
왠지 답답하고 공간감도 느껴지지 않지요? 그렇다면 적절하게 균형과 변화를 고려한 배치는 자, 주제는 모아주고 그리고 원근감이 나타날 수 있게끔 적절하게 띄어놔서 변화와 균형을 느낄 수 있게 배치를 해야 합니다. 정물화의 구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삼각형 구도가 있습니다. 샤르댕은 정물화의 아버지라고도 합니다. 이 그림을 그린 작가는 이렇게 안정적인 구도로 삼각형 구도로 표현했어요. 다음 마름모 구도. 자, 구도를 보면 이렇게 네모가 보이지요? 마름모형 구도가 있습니다. 또 역삼각형 구도. 자, 고흐의 작품을 보면 위는 강렬하게 표현되어 있고 아래로 이렇게 모아져 있습니다. 이건 역삼각형 구도예요. 다음 수평 구도, 나란하게 배열된 구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상들을 표현했다면 이제는 추상 표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색의 무한한 깊이를 표현한 색면 추상. 자, 이거는 구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형태가 중요하지 않아요. 색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스텔라 콤보라는 작품인데요. 이거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끔 만들어진 추상 조각입니다. 추상 표현 중 폴록의 가을의 리듬이라는 작품은 드래핑 기법으로 액션 페인팅, 즉 몸의 행위로 그림을 그린다 해서 액션 페인팅이라고 합니다. 물감을 뿌려서 이렇게 추상화를 완성했어요. 추상화의 역사를 보면 칸딘스키의 뜨거운 추상과 몬드리안의 차가운 추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름대로 뜨거운 추상은 점, 선, 면, 형, 색을 완벽하게 자유롭게 뿌려놨습니다. 차가운 추상은 이러한 것들을 이지적으로 정리정돈을 했죠. 그래서 차가운 추상과 뜨거운 추상으로 나눠놨습니다. 몬드리안의 추상화 과정을 살펴볼게요. 처음엔 자연 형태의 나무가 있다면 점점 단순화하여 마지막에는 가루와 세로의 선만 남게 됩니다. 자연의 형태와 색을 점차 단순화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인물화란 인물의 표정이나 자세, 분위기 등을 특징을 살려 표현한 그림입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감정도 중요하죠. 풍속화는 당대의 일상적인 생활의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풍경화는 자연 경치와 생활 공간을 그린 그림입니다. 정물화는 꽃이나 과일, 책 등 움직이지 않는 대상을 그린 그림입니다. 추상화는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점, 선, 면, 형, 색 등 순수한 조형 요소로만 그림을 그린 그림입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볼까요? 거리에 따라 일정한 비례로 크기를 다르게 그려서 원근감을 나타내는 방법을 선원근법이라고 합니다. 가까운 곳은 진하고 선명하게 색칠하고 먼 곳은 흐리고 엷게 색칠하는 방법은 색채 원근법입니다. 캔버스를 바닥에 깔고 물감을 뿌리거나 흘리는 드래핑 기법을 활용하여 표현하는 추상 표현 기법은 액션 페인팅입니다. 잭슨 폴록이 물감을 흩뿌리는 장면 공부했죠? 자, 오늘은 좀 양이 많았습니다. 공부한 분량이 많은 만큼 여러분들 집중을 잘해줘서 참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